며느리가 제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6개월 동안 숨 쉴 수가 없었어요. 30년 넘게 혼자 살던 저는 아들의 간곡한 권유로 아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제가 혼자 사는 게 걱정된다며 며느리도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는 겉으로는 친절했습니다. 아침마다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 어떠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결혼 10년 차였지만 아직 손자를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며느리가 커리어를 위해 출산을 미루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혼자 살 때도 저는 매일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낙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 음식 솜씨를 자랑했고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는 어머니, 김치가 최고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들 집으로 들어온 후 저는 자연스럽게 부엌일을 맡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았고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골라 갖가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부터 시작해서 나물, 조림, 찜, 구이까지. 냉장고는 항상 제가 만든 반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담아놓은 반찬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바빠서 외식을 많이 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매일 도시락을 싸 가지고 나갔고 아들도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반찬이 입에 안 맞냐고.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니라고 엄마 음식이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도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반찬은 계속 그대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제가 월요일에 만든 시금치 나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치도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제 손맛이 변한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각이 변해서 간을 잘못 맞춘 건 아닐까.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요리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돼지고기 김치찜, 달볶음탕, 고등어 조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맛있다고 먹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두 숟가락만 떠먹고는 배가 부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다이어트를 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몸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소 위주의 가벼운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샐러드도 만들고 과일도 예쁘게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려다가 우연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제가 만든 반찬통을 꺼내는 모습을. 저는 며느리가 야식을 먹으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부엌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반찬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주위를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반찬을 버리고는 반찬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맞나 싶었습니다. 혹시 꿈을 꾸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쓰레기통을 확인해 보니 제가 어제 만든 멸치볶음이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관찰이라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제 음식을 버리는지. 이틀 후 또다시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성껏 만든 갈비찜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갈비를 사서 3시간 넘게 공들여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 식사 때 갈비찜을 한 점도 먹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 며느리는 또다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갈비찜 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당장 붙잡고 따지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혹시 며느리에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어젯밤 갈비찜 먹었냐고.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너무 맛있어서 야식으로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리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제 음식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왜일까요? 며느리는 왜 제 음식을 버리는 걸까요? 입에 안 맞는다면 솔직하게 말하면 될 텐데.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니 입맛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며느리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담백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간이 센 음식은 별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간을 약하게 했습니다. 나물도 더 담백하게 무쳤습니다. 찌개도 싱겁게 끓였습니다. 아들이 음식이 싱거워졌다고 했지만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여전히 제 음식을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새벽부터 끓인 북어국이었습니다. 간을 약하게 해서 담백하게 만든 국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에 국을 한 숟가락 맛보고는 맛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북어국 냄비가 텅 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제 음식을 먹었구나.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쓰레기 봉투를 묶으려다가 발견했습니다. 북어국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냄비째 버릴 수 없으니 비닐봉지에 옮겨 담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친구들도 제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제 앞에서는 음식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덕분에 살이 찌는 것 같다고 농담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제 음식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를 사랑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가 제 음식을 버린다고 말하면 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혹시 저를 예민한 시어머니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혹시 며느리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계속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메뉴를 시도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며 요즘 유행하는 레시피를 따라했습니다. 샐러드도 만들고 파스타도 만들고 스테이크도 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만들든 얼마나 정성을 들이든 며느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며느리가 제 음식을 먹을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버리는 것은 음식만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는 저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버리는 것은 저를 이 집에서 지우려는 시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아침마다 인사했고 저녁이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미소 뒤에는 냉소가 숨어 있었고 친절한 말 뒤에는 거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왜 저를 싫어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제가 며느리에게 간섭한 적이 있나요? 제가 며느리의 생활에 피해를 준 적이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며느리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물건은 만지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제 방만 했고 빨래도 제 것만 했습니다. 부엌 일만 했을 뿐인데 그것조차 며느리에게는 부담이었던 걸까요?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거실 선반에서 며느리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청소를 하다가 떨어진 것을 주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다이어리에는 며느리의 진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다이어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온 지 3개월째.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매일 원하지도 않는 음식으로 냉장고를 채우신다.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려도 소용없다. 나는 요리를 배우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신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으신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든다. 엄마가 외로워서 그런 거라고, 엄마의 유일한 낙이 요리라고. 그래서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건가? 내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 매일 밤 냉장고를 비우는 게 일이 됐다. 안 그러면 음식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 시어머니는 유통기한도 안 보시고 계속 음식을 만드신다. 나는 시어머니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다. 시어머니가 오신 후로 모든 게 바뀌었다. 내 부엌이 아니다. 내 거실이 아니다. 내 삶이 아니다.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이 되었다. 아니, 손님보다 못하다. 손님은 떠날 수 있지만 나는 떠날 수도 없다. 저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는 며느리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부엌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것은 간섭이었고 침해였고 억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음식을 버린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다이어리를 봤다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살고 싶다고 아들 부부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가 여기 계셔야 한다고,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고, 어머니가 계셔서 오히려 좋다고. 저는 그 거짓말을 듣고 더 비참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만 착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제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저를 향한 원망을 적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대로 나가야 하나? 아니면 며느리와 정면으로 대결해야 하나? 하지만 대결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며느리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를 예민한 시어머니로 만들 것입니다. 아들은 아내 편을 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더욱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조용히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나가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저 며느리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며느리가 제 음식을 버리는 것을 제대로 기록하기로.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 사용법을 배우러 통신사에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동영상 촬영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 거치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부엌에 휴대폰을 설치했습니다. 냉장고가 보이는 위치에 몰래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날 밤 자정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또렷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도, 며느리의 행동도 모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조심스럽게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밤 제 음식을 버렸습니다. 때로는 냉장고를 통째로 비웠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10가지 반찬이 한꺼번에 쓰레기 봉투에 담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영상이 30개가 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6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모든 영상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각 영상마다 메모를 남겼습니다. 무슨 음식이었는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재료비가 얼마였는지. 그러면서도 저는 며느리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며느리가 맛있다고 거짓말할 때도 고맙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매일 밤 며느리가 제 음식을 버리는 것을 보며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왜 제 앞에서는 좋은 며느리를 연기하면서 뒤에서는 저를 무시할까요? 그리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버리는 이유가 정말 맛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며느리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노트북이 켜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글이 보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음식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기를 통제하려 한다고 썼습니다. 음식으로 자기를 길들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음식을 먹으면 시어머니에게 져버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댓글들도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하신다고, 며느리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경계선이 없다고, 며느리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통제하려 했나요? 제가 며느리를 소유하려 했나요? 저는 그저 며느리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을 뿐인데.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것이 강요였습니다. 통제였습니다. 억압이었습니다. 제가 선의로 한 일이 며느리에게는 악의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두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권력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6개월 동안 모은 증거를 공개할 때가 왔다고. 6개월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냐고.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몇 달 전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태블릿에 6개월치 영상을 모두 옮겨뒀습니다. 총 180개의 영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앞에 태블릿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고 제 김치찌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모은 영상이라고. 며느리가 매일 밤 내 음식을 버리는 증거라고. 총 180번이라고. 아들이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제 갈비찜을 통째로 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고 제 반찬통 5개를 한꺼번에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매일 하는 일상인 것처럼.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엄마 음식을 버렸냐고.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고. 다 먹을 수가 없었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상처받으실까봐 조용히 처리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며느리가 제가 새로 만든 음식을 맛도 보지 않고 바로 버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지 10초도 안 돼서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변명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을 봤다고. 신선한 재료를 골랐다고. 너희를 위해 정성껏 요리했다고. 하지만 내가 다 버렸다고. 180개의 영상에 담긴 음식의 재료비를 계산했다고. 총 350만 원이 넘는다고. 그 돈은 돈이 아니라고. 내 시간이고, 내 정성이고, 내 마음이라고. 며느리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기록한 일지였습니다. 날짜별로 어떤 음식을 만들었는지,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날 밤 무엇을 버렸는지 적어뒀습니다. 3월 15일 갈비찜을 만들었다. 며느리는 맛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전부 버렸다. 3월 16일 김치찌개를 끓였다. 며느리는 2그릇 먹었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냄비째 버렸다. 일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어제 날짜였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을 위해 특별히 만든 미역국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가 생일을 챙겨주셔서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역국은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엄마는 우리를 위해 매일 요리하셨는데 왜 그걸 버렸냐고. 며느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요리 안 해도 된다고, 배달음식 먹겠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음식을 만드셨다고. 냉장고는 항상 어머니 음식으로 가득 차서 제가 살 물건을 넣을 공간도 없었다고. 어머니는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신다고. 제가 다르게 살고 싶어 하면 틀렸다고 생각하신다고.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통제의 수단이었다고. 저는 며느리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6개월 동안 제 앞에서는 거짓말을 했냐고. 왜 맛있다고 했냐고. 왜 저를 속였냐고.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상처 드리기 싫어서였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서운해 하실까봐 참았다고.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6개월 동안 바보로 만든 거냐고. 나는 내가 내 음식을 먹는 줄 알고 매일 행복하게 요리했다고. 하지만 너는 뒤에서 다 버리고 있었다고. 그게 나를 배려한 거냐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침묵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영상들을 어떻게 할지는 너희에게 달렸다고.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족 단톡방에, 친척 단톡방에, SNS에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정성을 쓰레기 취급했다는 것을. 6개월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350만 원어치의 음식을 버렸다는 것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안 된다고 차분하게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차분하게 이야기할 시간은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참았다고. 매일 밤 며느리가 내 음식을 버리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견뎠다고. 이제는 결정할 시간이라고.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정직하게 산다면 이 영상들을 지우겠다고. 하지만 만약 며느리가 또다시 나를 속인다면 이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지더니 결국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당황해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웃음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라고. 6개월 동안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셨다고. 불법 촬영을 하셨다고. 그것도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불법 촬영이라니요. 이건 제 집 부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등본상 집주인은 저희 부부라고. 어머니는 우리 집에 얹혀 사시는 거라고. 그런데 집주인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이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검색해서 보여줬습니다. 주거 침입과 불법 촬영에 관한 법률 조항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주거에서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영상을 공개하신다면 저도 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법 촬영과 사생활 침해로. 그리고 이 영상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라서 법적 효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 영상을 SNS에 올리신다면 제가 어떤 피해를 입는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런 영상이 퍼지면 제 직장 생활이 망가진다고. 제 평판이 떨어진다고.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는 왜 제가 음식을 버렸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셨다고. 내가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 안 하셨다고. 며느리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나 정말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음식 만드는 것도, 냉장고 가득 채우는 것도, 내가 원하는 음식은 한 번도 안 물어보시는 것도 다 참았다고. 어머니는 한 번도 내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으셨다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만드셨다고. 나는 매운 음식을 못 먹는데 매운 찌개를 만드셨고, 나는 생선 비린내를 못 맡는데 매일 생선을 구우셨다고. 나는 몇 번을 말씀드렸다고. 어머니, 제가 음식 만들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셨다고. 며느리가 요리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해야 한다고 고집하셨다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안 그러면 냉장고가 썩은 음식으로 가득 찼을 거라고. 어머니는 유통기한도 안 보시고 계속 음식을 만드셨다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잘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개월 동안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제 앞에서 맛있다고 하면서 뒤에서 버려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내가 싫었다면 솔직하게 말했어야 한다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위기였냐고 반문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신다고. 며느리가 다른 의견을 내면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된다고 하신다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이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퇴근하면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어야 했고, 어머니의 기분을 맞춰야 했고, 어머니의 방식대로 살아야 했다고. 나는 30대 직장 여성이라고.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방식이 있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오신 후로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부엌도 어머니 거, 거실도 어머니 거, 모든 게 어머니 방식대로 돌아간다고.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 정말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아니면 내가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아들이 당황해서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진정하라고, 다 같이 이야기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야기할 게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결정하셨다고. 나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기로. 6개월 동안 증거를 모으신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나를 싫어하셨던 거 아니냐고. 그래서 트집 잡을 거리를 찾으신 거 아니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나는 너를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음식 버리는 걸 아셨으면 바로 말씀하시지. 왜 증거를 모으셨냐고. 그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 아니었냐고.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며느리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왜 6개월 동안 기다렸을까요? 왜 바로 대화하지 않고 증거를 모았을까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이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변호사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통화를 마치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님이 30분 후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불법 촬영건으로 상담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들도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수진아,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가족끼리 변호사까지 부르냐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법적 조치를 언급하셨다고.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하셨다고. 그럼 저도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저는 태블릿을 꺼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영상을 먼저 지우겠다고. 변호사는 부르지 말라고.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6개월 동안 저를 불법 촬영하셨다고. 그리고 그 영상으로 저를 협박하셨다고.
이건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기록했습니다라고. 지난 6개월 동안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습니다. 며느리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3월 1일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 남편은 기뻐했지만 나는 불안했다. 3월 5일 시어머니께서 내가 퇴근하기 전에 이미 저녁 준비를 다 하셨다. 나는 나도 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피곤한데 내가 해야 한다고 하셨다. 3월 10일 나는 배달 음식을 시키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집에 음식이 많은데 왜 돈을 낭비하냐고 하셨다. 남편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월 15일 나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집에서 저녁을 못 먹는다고 했다. 시어머니께서 서운한 표정을 지으셨다. 내가 시어머니 음식이 싫어서 일부러 약속을 만든 것처럼.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며느리는 계속 읽었습니다. 6개월치 일기였습니다. 매일매일 며느리가 겪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 시어머니의 강요, 시어머니의 통제.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의로 한 행동들이 며느리에게는 전부 억압으로 느껴졌다는 것을. 제가 며느리를 위한다고 한 말들이 며느리에게는 잔소리로 들렸다는 것을. 며느리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참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어머니 방식에 맞춰 살았습니다. 제 의견은 한 번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버린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어머니와 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부른 변호사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것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며느리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며느리가 119에 전화를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아들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놀랐어요라고.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엄마 깨어나실 때까지 계속 밖에 있었다고. 아들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했어요. 엄마 말씀도 듣고 수진이 말도 들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모든 게 잘 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도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라고.
수진이가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수진이가 왜 엄마 음식을 거부했는지,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섭식장애가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섭식장애요. 며느리가 섭식장애가 있었다니요.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는 10년 전부터 폭식증과 거식증을 반복해왔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오신 후로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다시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압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진이는 그냥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저한테도 숨겼어요. 창피해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아팠다니요. 섭식장애라니요. 그런데 저는 6개월 동안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를 비난했습니다.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미안해 한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요. 하지만 수진이는 자기 병을 숨기고 싶었대요. 특히 엄마한테는요. 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가 자기를 완벽하지 못한 며느리로 볼까봐 두려웠대요. 그래서 아픈 척도 못하고 힘든 척도 못하고 그냥 참았대요. 그리고 엄마가 매일 음식을 만드시니까 그게 수진이한테는 고문이었대요. 먹어야 한다는 압박감, 거부하면 안 된다는 죄책감, 그게 수진이를 더 아프게 만들었대요. 저는 입을 가렸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아프게 만든 거였습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며느리에게는 고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제가 좀 더 잘 설명했어야 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랬는지 설명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섭식장애를 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어트 때문이었습니다. 살을 빼려고 굶었습니다. 그러다가 폭식하고 토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10년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신 후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친절하셨고 저도 어머니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음식 문제가 시작되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매일 많은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안 먹으면 어머니께서 서운해 하실 것 같았습니다. 안 먹으면 나쁜 며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먹으면 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토했습니다. 남편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몰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음식을 먹기 힘들다고.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너무 완벽하셨으니까요. 어머니는 항상 건강하시고, 부지런하시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앞에서 제가 아프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약한 사람으로 볼까봐, 어머니께서 저를 못난 며느리로 생각하실까봐. 그래서 아픈 것도 숨기고, 힘든 것도 숨기고, 그냥 괜찮은 척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정성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매일 요리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제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까지 감당하려니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어머니의 음식을 버리는 것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으로.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나쁜 며느리입니다. 어머니의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머니께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숨 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살 권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악의 방법을 택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아팠다는 것을, 며느리도 힘들었다는 것을, 며느리도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다는 것을. 하지만 며느리는 자기 약함을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것을 혼자 견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음식을 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쥐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나는 내가 완벽하기를 바랐고, 내가 강하기를 바랐고, 내가 내 기대에 맞춰주기를 바랐다고. 하지만 그건 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었다고. 너의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내가 약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다고. 나는 내 방식으로 너를 사랑했다.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하지만 너에게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줬다. 그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 너의 마음을.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변호사를 불렀던 것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제 일기장도 버리겠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모든 영상을 지우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겠다고. 내가 싫다고 하면 존중하겠다고.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 병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음식도 천천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억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몰래 버리지 말라고. 안 먹을 거면 그냥 안 먹는다고 말해달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기로. 서로에게 솔직하기로. 퇴원한 후 우리의 생활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제일 먼저 바뀐 것은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뭘 먹고 싶으냐고. 처음에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걸 먹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로 뭐가 먹고 싶은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토스트와 우유면 좋겠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거창한 한식 상차림이 아니라 그저 간단한 아침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음식을 물어봤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간식을 알아냈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하는 재료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순한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복잡한 한식 상차림보다 간단한 샐러드를, 여러 가지 반찬보다 한 가지 메인 요리를.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 솜씨는 며느리에게는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리하는 방식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냉장고를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먹을 만큼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안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먹으면 됐고, 제가 먹으면 됐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평생 음식 만드는 것으로 가족을 돌봤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 하니 제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치는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어머니는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고. 음식을 안 만드셔도 되고, 청소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건강하게 계시면 된다고. 그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저는 평생 뭔가를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야, 집안일을 해야, 유용한 사람이 돼야만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냥 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병에 대해 솔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식사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는 진심으로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음식을 처음 제대로 먹었을 때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퇴원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간을 약하게 하고 건더기도 적게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원래 이렇게 맛있었는데 제가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고. 제 마음이 너무 닫혀 있어서 어머니의 정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니까. 이제 우리는 솔직하니까.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가끔씩 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컨디션에 따라 먹을 수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요리를 배우고 싶다니요. 며느리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음식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라고.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샐러드, 파스타, 간단한 볶음 요리.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저는 좋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와 웃고, 며느리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는 거라는 것을. 관계는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도 배웠습니다. 약함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합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6개월 전 제가 모았던 그 영상들은 모두 지웠습니다. 며느리의 일기장도 며느리가 찢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웃는 기억을, 함께 요리하는 기억을, 서로를 이해하는 기억을. 며느리가 어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어머니 음식이 맛있다고. 예전에는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느낄 수 있다고.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진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이제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모았던 증거들은 사실 필요 없었다는 것을.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은 며느리를 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며느리가 저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며느리가 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며느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며느리가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관계 맺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세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면 사랑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아침 며느리가 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샌드위치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빵이 조금 탔고 야채도 고르지 않게 잘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샌드위치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며느리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이제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라고. 어머니께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으로 맺어진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예전처럼 제 반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샐러드, 재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김치통도 한쪽에 작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좋았습니다. 냉장고가 제 것만도 아니고 며느리 것만도 아닌 우리의 공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간.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제 음식을 버리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며느리를 믿으니까요. 며느리가 먹고 싶으면 먹을 것이고, 먹기 싫으면 솔직하게 말할 것이라고 믿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도 저를 믿습니다. 며느리가 거절해도 제가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며느리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제가 받아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증거가 필요 없는 관계, 감시가 필요 없는 관계, 그냥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관계. 6개월 전 제가 쓰레기통 앞에서 얼어붙었던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치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며느리는 제 음식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며느리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저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컨디션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가끔 제게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 음식이 정말 먹고 싶어요라고. 그럴 때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듭니다. 강요가 아닌 선물로, 부담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제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우리 손자 손녀를 낳으면 어머니께 많이 배우고 싶다고. 육아하는 법,
음식 만드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제는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저에게서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는 거라고. 나도 완벽하지 않고, 나도 실수하고, 나도 배워야 할 게 많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사랑하되 존중하는 것이라고.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제가 며느리에게서 배운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 함께 좋은 할머니, 좋은 엄마가 돼봐요라고. 서로 도우면서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모았던 180개의 영상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며느리와의 진짜 관계를, 신뢰를, 이해를, 사랑을. 지금 이 순간 거실에서 며느리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간단한 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허브티입니다. 저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좋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뒤를 쫓지 않습니다. 더 이상 냉장고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증거를 모으지 않습니다. 그저 며느리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즐깁니다. 며느리에게 차를 건네며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다고. 며느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와 연결되는 것. 며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제가 먼저 변해야 했습니다. 제 방식을 내려놓고 제 고집을 버리고 제 마음을 열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저는 며느리를 얻었으니까요. 진짜 며느리를, 진짜 딸을, 진짜 가족을. 6개월 전 그날 밤 쓰레기통 앞에서 얼어붙었던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지금은 힘들지만 곧 이해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이해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거라고. 며느리가 제 반찬을 버렸던 것은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거부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음식을 강요했던 것도 며느리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잘못된 방법으로 옳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옳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법을. 오늘 저녁 며느리와 함께 저녁 메뉴를 정할 겁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오늘은 무엇이 먹고 싶으냐고. 그리고 며느리의 대답을 존중할 겁니다. 무엇을 말하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는 것.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6개월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화합니다. 솔직하게, 진심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갈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화가 있으니까요.
신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진심이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제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날들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의 이야기를, 용서의 이야기를,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